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주말마다 작은 여행이나 외식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지만 우리 집안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내가 운동 좀 해봐야겠다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그저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싶었죠. 아내는 원래 운동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간다고 해도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필라테스에 등록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할까 해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 좋네. 건강을 챙기면 좋지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필라테스에 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였고 나중에는 매일 가더니 심지어 새벽 수업도 듣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이후였어요. 아내는 점점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을 했어요. 옷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간편한 옷만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짧은 니트와 타이트한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잘 꾸미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요즘 스타일 좀 바꿨네?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그저 운동하면서 몸이 좋아지니까 옷도 좀 새로 사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죠. 말이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안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그저 첫 번째 작은 신호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는 점점 더 외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다고 나가고 퇴근 후에도 가끔씩 필라테스 가야겠다며 나가곤 했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제 아내는 하루 종일 바빠 보였어요. 일이 끝나면 필라테스를 갔다 오고 저는 그때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할까? 아내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다시 오늘도 필라테스 간다며 나가려는 순간 저는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출발한 후 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생각난 것뿐이었지만 아내가 가는 경로가 매번 일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가는 길목에 있던 작은 카페가 보여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그 카페와는 거리가 꽤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아내의 위치가 멈추더군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필라테스를 가야 할 시간에 그 카페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내가 카페에 다녀온 후 그 시간대에 조금 다른 경로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카페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필라테스를 마친 후 아내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날 밤 아내가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어디 갔어? 아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필라테스 다녀왔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고 눈이 피로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이 깊어졌어요.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필라테스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작은 메모지였고 거기엔 오늘도 멋졌어요. 내일도 기대돼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의 뒷면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강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아내의 가방에서 그 메모지를 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작은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 강사랑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하는 모습도 아이 챙기는 모습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상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 그게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렸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PS 추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내 몰래 스마트폰 위치를 공유했고 필라테스를 간다는 시간대마다 그 위치를 확인했죠. 며칠 동안은 별다를 게 없었어요. 스튜디오 근처에서 움직임이 멈추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내의 위치가 스튜디오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아니라 골목이라니.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골목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모텔이 하나 있었고 그 근처에 익숙한 옷차림의 여자가 보였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필라테스 강사였죠. 둘은 모텔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저 인간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놓고 밤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족인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나 싶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편인 줄 알았던 내가 한심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외출 시간, GPS 기록, 모텔 근처 CCTV 확인. 다행히 근처 가게 사장님께 부탁해서 며칠간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한마디 하더군요. 이 정도면 상간소송 충분합니다. 이혼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는 또 필라테스를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이번엔 미행했어요. 차로 멀찍이 따라갔죠. 예상대로 스튜디오는 들르지도 않고 바로 모텔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만나더군요. 둘은 너무도 익숙하게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장면을 핸드폰에 담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저는 직감했어요. 집에 있는 저한테 보내는 척하면서 강사한테 보내는 거라고. 정말 역겹고 치가 떨렸어요.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운동 힘들었어. 너무 땀 많이 흘렸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울컥했어요. 이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은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상간남의 신상도 전부 파악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심지어 SNS까지. 그는 SNS에 필라테스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고 회원들과 찍은 사진도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아내의 모습도 어딘가에 슬쩍 보이더군요. 저는 그걸 캡처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떳떳하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내용 증명이 발송됐고 아내에게는 이혼 서류가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그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전달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이제 더는 말할 것도 없고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내 그 강사한테도 상간소송 들어갔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입을 벌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놀랐다거나 억울하다거나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야. 나 그 사람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오해라니요. GPS 위치에 CCTV에 내가 직접 본 모텔에서의 모습까지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법원 가서 그렇게 말해. 그게 내 마지막 변명이니까. 아내는 계속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은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울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가 한심하게만 들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켜왔던 시간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생각하니 저 스스로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며칠 후 상간남 그 강사한테도 서류가 전달됐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반응은 참 뻔뻔했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본인은 단지 회원과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모텔 드나든 게 친하게 지낸 거냐고 같이 웃고 팔짱 낀 게 운동의 연장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밥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위자료든 뭐든 끝까지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양측에서 입장을 내고 증거가 제출되고 법원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합의하자. 내가 이혼하고 소송까지 하면 아이가 상처받잖아. 그 말을 듣는데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금 와서 아이를 들먹인다고요? 그럼 그 인간이랑 모텔 드나들 때는 아이 생각 안 했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한테 아이 걱정할 자격 없어. 이미 넌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말도 안 걸고 아이한테만 잘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는 이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빠 엄마랑 왜 싸웠어? 엄마가 요즘 울어.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집안의 어둠을 느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조금 다퉜는데 아빠가 널 더 많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를 꼼꼼히 준비했고 특히 상간소송에 집중했어요. 법적으로 이 인간들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상간남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아내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CCTV 영상, GPS 위치,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그때부터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법원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했죠. 결국 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2천만 원 지급.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 역시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대폭 줄었고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결과는 없었어요. 그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아내는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어. 미안했어. 저는 그 말 듣고도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저 비웃었어요. 그게 내 마지막 인사면 됐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법의 힘으로 그리고 제 의지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쓰레기 같은 기억들이 더는 남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나니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은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부터 진짜로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인간들, 그러니까 아내와 상간남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이 나고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인간이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어요. 그 인간이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 법적 문서를 보내서 급여 압류 조치 들어갔죠. 그제야 그 인간이 허둥대며 변호사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하면 안 되겠냐, 위자료 금액 좀 깎아줄 수 없냐고. 그 소리 듣는데 진짜 기가 차더군요. 깎긴 뭘 깎아요. 제 인생 망쳐놓고. 저는 변호사 통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없다. 끝까지 받아낸다. 그렇게 결국 상간남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위자료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그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했고 회원들 사이에 그 인간이 불륜으로 소송까지 간 사람이란 이야기가 퍼졌어요. 당연히 회원 수가 줄어들었고 센터 사장도 부담스러워했는지 결국 그 인간은 센터를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렇게 직장도 잃고 돈도 매달 빠져나가고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저 인간이 벌 받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더 처참했어요. 판결 후 친정에 갔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내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에서도 완전히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고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으니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었지만 지인을 통해 듣게 됐어요. 집도 못 구해서 친정에서도 짐짝처럼 취급받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불쌍하다거나 안 됐다거나 그런 생각 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나 정말 많이 후회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잘못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그때 저는 딱 한 문장만 보내줬어요. 후회는 네 인생에서 하고 내 인생엔 다시 오지 마.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와 함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도 타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게 가장 큰 복수였어요. 내가 지킨 가정, 내가 다시 만들어가는 삶이 진짜 복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소송의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고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제가 참아가며 모은 증거와 싸움의 결과가 여기에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 제가 겪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요. 아빠는 이런 일 당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삶의 소중함을 더 느끼며 살고 있어요. 새벽이면 혼자 산책을 나가요. 조용한 공원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이제야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이와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느껴요. 저는 더 이상 아내와 상간남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제 삶에는 진심과 진실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처음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정말 사람은 다 치유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긴 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바보였나 싶기도 하고 그 인간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우습게 봤나 싶어서 치가 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래도 나는 지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 묻고 이겨냈다. 아이와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았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듯 했지만 곧 잘 적응해줬어요. 저는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주말이면 캠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정말 조금씩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알고 보니 상간남의 근황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 결국 필라테스 강사 일도 못하게 됐답니다. 회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지인들도 다 끊기고
업계에서도 이미 이미지가 망가져서 아예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 인간 이제 친구도 없대. 그 잘난 강사라는 사람이 결국 다 잃고 혼자 산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예전 같으면 속이 시원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소식에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인간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부숴놓은 인생이니까요. 아내도 결국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문자가 전부였죠. 나 진짜 많이 후회해. 정말 미안해. 그거 하나 남기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서로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게 그게 서로의 인생의 마지막 예의였으니까요. 이혼 판결문과 상간소송 판결문은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 볼 때마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한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토닥입니다. 수고했다. 정말 잘 싸웠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이와 매일 웃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좋은 사람들도 새로 만나게 되었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증거 같아요. 나는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고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매일 다짐하며 삽니다. 불륜이란 건 정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인생의 끝에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상간소송도 이혼도 그리고 그 뒤의 삶까지. 저는 끝까지 그 대가를 물었고 결국 그들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지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진심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요. 더 이상 흔들릴 일도 속을 일도 없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저답게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결국 이겨낸 제 이야기입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불륜도 배신도 반드시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